쇼펜하우어 문장론 다시 1.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지음 김욱 옮김 사색 깊이 생각하기 사색하는 인생은 남다르다. 사색은 주관적 깨달음이다. 아무리 그 수가 많더라도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장서의 효용 가치는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그 수는 적더라도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장서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식도 이와 마찬가지다. 많은 지식을 섭렵해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면 그 가치는 불분명해지고 양적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자신의 주관적인 이성을 통해 여러 번 고찰한 결과라면 매우 소중한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습득을 통해 얻어진 진리는 다른 여러 가지 지식과 결합시켜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완전한 의미에서 자신의 것이 된다. 그리고 완전하게 내 것이 된 지식을 원하는 사상에 맞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사상은 주관적인 논리와 스스로 터득한 지식을 기초로 세워지는 건축물이다. 알기 위해서는 물론 배워야 한다. 그러나 안다는 것과 여러 조건을 통해 스스로 깨달은 것은 엄연히 다르다. 알은 깨닫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와 학습은 객관적인 알미다. 그리고 독서와 학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색은 주관적인 깨달음이다.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이를 통해 사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색은 바람이 불면 더욱 거세지는 불길처럼 외부 조건에 의해 조성된다. 이 조건은 객관적인 형태와 주관적인 형태로 나뉘는데 주관적인 조건은 개인적인 능력, 즉 타고난 두뇌를 뜻한다. 반면에 객관적인 조건은 사색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기처럼 인체의 호흡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 즉 학습이라든가 독서, 외국어 구사 능력 등이다. 사색적인 두뇌와 독서적인 두뇌. 스스로 실천하는 사색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주입적인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사색적인 두뇌와 독서적인 두뇌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서는 정신에 사상을 허락하지만 이렇게 허락된 사상은 독자의 정신적인 방향이나 기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질적인 강요에 불과하다. 독서와 정신의 관계는 납에 도장을 찍는 것과 비슷하다. 독서에 길들여진 정신은 외부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독서라는 정신활동 자체가 외부에서 비롯된 자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사색하는 정신은 외부나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구속은 받을 수 있어도 독서에 길들여진 정신과는 달리 내면의 충동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인간의 정신은 외부로부터 강압적으로 주입되는 강요에 쉽게 굴복될 만큼 나약한 면이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체적인 사색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같은 주체적인 사상은 감정이라는 발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다독은 인간의 정신에서 탄력을 빼앗는 일종의 자해다. 압력이 너무 높아도 용수철은 탄력을 잃는다. 자신만의 고유한 사상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손에 넣는 방법은 독서다. 천성이 게으르고 어리석은 일반인이라도 꾸준한 독서를 통해 일정한 학문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얻어진 길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독서는 어디까지나 타인이 행한 사색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포프의 조소처럼 영원히 읽히지 않기 위해 영원히 읽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자란 타인이 남긴 책을 모조리 읽어버리는 소비자이며 사상가란 인류를 계몽하고 새로운 진보를 확신하는 생산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스스로 이해하는 힘.
스스로 발견한 사상을 통해 개별적인 진리는 고유한 생명을 획득한다.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사상뿐이다. 책을 통해 경험한 타인의 사상은 타인이 먹다 남은 찌꺼기, 즉 타인이 벗어 던진 헌옷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정신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이 영원한 봄날은 스스로 꽃을 피우고 싶어 한다. 그에 비해 타인의 책을 통해 습득된 사상은 묘비의 글을 새기는 것에 불과하다. 스스로 사색하는 사람. 독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색의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다. 독서는 사상을 유도하는 역할로 충분하다. 책의 효용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지도를 통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로를 거쳐야 하며 어떻게 그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 즉 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색을 갈망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확실한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나침반이다. 따라서 독서는 사상의 분출이 잠시 두절되었을 때 이를 만회하기 위한 휴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이 같은 독서의 효용을 만끽했다. 반면에 일반인들과 짜깁기에 능숙한 삼류학자들은 책을 읽고 싶다는 목적에 눈이 멀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사색의 충동을 억누르는데 여념이 없다. 이것은 성스러운 정신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자들은 광활한 실제 자연보다 식물 동암에 기재된 동판화를 더욱 아름답게 여기는 바보에 불과하다.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후회로 한 번쯤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애써 사색의 길을 걸어왔는데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에서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노력의 결과와 보상이 저자의 명확한 통찰과 논리에 의해 하나의 진리로 탄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말이다. 사실 이런 경우처럼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때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나만의 고유한 사색에 의해 어떤 진리에 도달했다면 비록 그 내용이 앞서 다른 책에 기재되었을지라도 타인의 사상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이라는 점이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동일한 모습과 형태를 갖춘 진리일지라도 생성된 모태는 엄연히 다르다. 다시 말해 산의 정상일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개성과 방법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사색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는 단순히 산 정상에 도달했다는 물리적 결과만이 아니라 정상에 도달하는 동안 겪었던 체험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이 같은 개별적인 체험에 의해 동일하게 얻어진 진리도 그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고유한 사색을 통해 얻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우연히 획득한 진리와 달리 어떤 환경 변화가 발생해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를 획득하는 이 같은 과정은 괴테가 남긴 다음과 같은 격언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대의 조상이 남긴 유물을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하라. 즉 스스로 사색하는 자는 자신의 의견을 먼저 정립한 후 비로소 이를 보증하고자 권위 있는 학설을 습득하여 그 의견을 보충한다. 반면에 서적 철학자는 타인의 권위에서 출발한 후 이들의 학설을 긁어 모아 하나의 체계를 정리한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얻은 재료로 만들어진 철학이 인형이라면 자신의 사색으로 만든 철학은 살아있는 인간인 것이다. 타인에게서 배운 진리는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의수, 의조, 틀니와 같다. 혹은 타인의 살점을 이용해 코를 세우거나 이마에 주름을 펴는 성형수술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스로 사색을 통해 진리를 획득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수족으로 노동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이며 사상이다. 사상가와
단순한 학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구별된다. 스스로 사색하는 자의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아름답고 생생한 회화에 비유할 수 있다. 빛과 그림자의 완벽한 배합, 온화한 색조, 현실적으로 배치된 색채의 어우러짐이 훌륭한 회화를 완성하는 데 비해 서적 철학자의 작품은 비록 풍부한 색채를 자랑하지만 조화가 결여된 싸구려 모조품 같은 느낌을 준다. 사색처럼 유쾌한 활동은 없다. 독서란 자신의 머리가 아닌 타인의 머리로 생각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오랫동안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사상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완벽한 체계라고는 할 수 없어도 항상 스스로 정리된 사상을 잉태하고자 노력하는 사색에 이보다 더 해로운 활동은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사상은 나와 다른 지성과 의지에서 생성된 까닭에 체계가 다르고 색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신체의 조직을 나의 몸에 이식하는 것처럼 반감이 생긴다. 마치 창세기의 바빌론을 연상케 하는 언어적 혼란이 엄습하고 끝내는 지나치게 주입된 타인의 정신에 의해 내가 지닌 고유한 통찰력이 모두 상실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 같은 덫에 걸려 넘어지고 있으며 일반인보다 오히려 판단력이 결여된 미숙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경험과 대화와 약간의 독서로 축적된 지식을 통해 사람들을 자기 생각대로 지배하고 통일시키려고 한다. 독서에 의해 체계적인 학식을 습득해야 하는 철학자들도 이들과 같은 길을 걷는다. 사상가 또한 다량의 지식을 필요로 하며 그 때문에 엄청난 양의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자와 달리 모든 내용을 소화하여 자신의 사상 체계에 병합시킬 수 있다. 즉, 그들은 정신적 시야가 넓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통찰력을 발휘해서 모든 재료를 하나의 주제 아래 병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치 파이프 오르간의 기본 저음이 모든 음계를 관통하며 울려 퍼지는 것처럼 사상가의 철학도 습득된 학문적 지식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많은 지식인을 저장하기만 한 두뇌는 이런 과정을 경험할 수 없다. 그들이 내뿜는 사상은 모든 음색이 서로 각자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시끄럽기만 할 뿐이다. 사색하는 인생은 남다르다. 독서로 삶을 허비하는 것은 여행 안내서를 통해 어떤 지방의 풍속의 정통에 있지는 여행 안내인의 삶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여행 안내인들은 그 지방의 풍물과 역사를 빠짐없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곳의 토지가 어떤 상태인지, 봄에는 어떤 꽃이 피는지, 겨울이 되면 눈은 얼마나 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색하는 인생은 이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두 발로 그 지역을 직접 여행한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사람만이 지역의 진정한 특색에 대해 말할 수 있고 환경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사색하는 사람과 평범한 독서광. 평범한 서적 철학자와 스스로 사색하는 사람의 관계는 역사학자와 목격자의 관계와 비슷한 면이 있다. 스스로 사색하는 사람은 직접 그 사항을 파악한 후 이야기한다.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사색을 진행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상가들에겐 공통적인 일치감이 발견되며 단지 주관적인 입장의 차이에 의해 약간의 개성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간혹 입장도 같고 주장도 서로 같을 때가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한 사실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서적 철학자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나 의견
또는 반론 등을 정리하는 데 매진한다. 그의 임무는 비교하며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상대를 단지 비판하기 위해 존재하며 진리보다는 이 같은 진리를 잉태한 배후를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적인 방법을 무기로 삼는 역사학자와 비슷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서적 철학자와 역사학자가 라이프니츠를 공동으로 연구할 때 그들은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라이프니츠가 한때 스피노자를 추종했는지 아닌지 같은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를 연구하는 시기다. 우리는 한 사람의 사상가가 지불하는 수많은 노고의 의심을 품게 될 때도 있다. 그들이 전 생애를 바쳐 힘겹게 추구한 사상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도달할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사상을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상가의 임무이다. 단순히 사색하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진다고 해서 사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